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철공소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 이름은 안도균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도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도담학당이라고 여기다 학당을 붙이면 되겠죠. 도담학당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유당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여서 어떤 주제로 책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제 뭐 공부 모임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공을 서양의학을 했어요. 그 수의학을 했는데 한의학을 좀 그거보단 좀 더 오래 했죠. 한 30년 정도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서양의 몸,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 몸 이런 걸 이제 같이 섞어서 공부를 하다가 또 인문학이라는 걸 또 만나고 굉장히 이제 다른 세계를 또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우리 강좌 제목이 인문의학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제가 동의보감, 동의보감 강좌죠. 이거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차차 해드릴 텐데,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류가 같다 이런 거예요. 의학은 여기서는 한의학이죠. 한의학은 역학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의학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건 인문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모두가 다 아는 책, 그렇죠? 허준이 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다 알죠. 근데 읽어보지 않은 책 그런 거죠, 그렇죠? 동의보감에 이제 의서로 알려져 있죠. 의서는 이제 의사가 보는 책인데, 제가 이 강의를 지금 8주를 할 거거든요. 8주 만에 이제 우리가 전문 뭐 한의학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긴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뭐 오장육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건데, 이걸 일반인한테 강의하는 이유가, 이 동의보감은 아주 구체적인 뭐 임상적 의학, 뭐 어디 아픈데 어디를 어떤 데를 침을 놓고 무슨 약을 먹고 이제 이런 것도 분명 이제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상적 근간,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그 좋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파헤쳐서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론과 섞어서 약간 인문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의학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의학학인데, 이거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제 서양의학도 전공을 하고 이제 그 한의학도 오래 공부를 했는데, 누구나 이제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뭐 아프면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물질적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감정이라든지 지각을 바탕으로 한 사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몸의 상태에 달려 있다. 몸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과 연결돼 있으면, 마음은 뭐 아시잖아요. 마음이 여는 장이 여러분의 삶의 장이고, 그렇죠? 그것이 관계의 장이고, 그 관계가 이제 자기 운명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그 자기의 삶과 운명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서양의 이제 오랜 그 주류 철학에서는
그 몸하고 이 영혼, 정신 이거를 이제 별개로 쳤죠. 영혼이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몸은 하위 주체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한 번도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고 대충 이제 그 몸과 마음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체적인 살, 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뭐 경맥, 경락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전부 다 마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이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이거든요. 일곱 가지 감정이다, 감정. 뭐 희노우사 비경건 그래갖고 뭐 기쁨, 분노, 뭐 슬픔, 근심, 두려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장부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집중적으로 볼 거는 물론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인데 오장육부의 뭐 생리, 병리 이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살필 건데 그거를 살피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뭐 해부학적인 몸의 상태를 알고자 함도 있지만 그 알물 통해서 내 몸의 상태 그리고 내 몸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뭐 감정이라든지 살아가는데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뭐 여러 가지 인문학을 통해서 또 고민을 해결을 하기도 하고 실마리를 얻기도 하지만 이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항상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몸이거든요. 몸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 갖고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일반인한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임상적 의학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오히려 뭐 더 나아갔다고 할 수도 있고 더 심연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1번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커리에 의하면 신형장부도와 순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인트로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동의보감에 숨겨진 3가지 의학적 전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동의보감 안에 특히 이제 동의보감이 시작이 되면서 그 첫 장이 이제 신형문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본격적인 뭐 임상의학보다는 뭐 우주는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좀 양생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신형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번역도 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일단 또 비싸요. 그게 또 한 통권짜리로 살려면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뭐 아니면 뭐 그 큰 서점 같은 데 가갖고 앞에 되게 얇으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한번 들춰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긴 해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그 전문 용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앞에 있는 신형문 안에 숨겨진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지혜들을 조금 찾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이제 동의보감에 숨겨진 3가지 의학적 전제. 의학적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학은 사람을 고치는 뭐 질병을 치료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학, 그러니까 의학의
뭐 주체 그러면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환자이기도 하거든요. 의사와 환자가 어떤 뭐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혹은 의사나 환자가 어떤 마음가짐 혹은 어떤 인식적으로 어떤 앓음을 갖고 있어야 의학이 시작이 되는지, 동의보감이랑 의학이 시작되는지,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치료의 주체. 그 동의보감은 이제 그 허준이 쓰긴 했는데, 처음에 이 선조가 그 팀을 만들어서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허준, 뭐 정작, 양예수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글쓰기를 같이 했는데, 정유재란 이후에 어휘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허준만 남아서 나머지를 다 쓰거든요. 이제 선조가 죽고 나서 이제 유배를 가갖고 또 나머지 반을 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얘기들은 좀 차차 하기로 하고, 처음에 동의보감이 시작이 될 때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이제 선조가 썼다고 하는, 어떤 의도로 이 동의보감을 지었다,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 뭐 의학서가 많다. 중국 의학서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집대성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뿐더러 또 의론도 뭐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좀 요점 정리하고 뭐 이런 건데, 그냥 짜집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수리부작이죠. 그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게끔, 그런 게 이제 집대성이죠. 그 다음에 중국 약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중국 약을 이제 쓰다가는 집안이 다 이제 거덜이 나는 그런 지경이어서, 지천에 널려진 향약, 이건 이제 약초 같은 거예요. 지천에 있는 이제 산들에 있는 약초를 정리를 해서 이제 서민들도 이렇게 찾아서 쓰게끔 해라. 그래서 동의보감의 각 챕터마다 뒤쪽에 단방약이라 그래갖고 무슨 탕 그런 거는 한 가지 이상 본초가, 두 가지 이상 본초가 이제 섞여서 이런 게 이제 방제 탕 이런 거고, 단방약들이 있어요. 뭐 무슨 약은 뭐에 좋고 무슨 약이 뭐에 좋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을 약과 침보다 우위에 두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제가 발췌했는데, 사람의 질병은 모두 조섭을 잘못하는 데서 생기므로 수양이 우선이고 약과침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선조가 주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질병은 어디서 생기냐면 조섭을 잘못했다니까. 생활 태도, 조섭이라는 건 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음을 어떻게 쓰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몸을 어떻게 쓰고, 이런 이제 생활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못하는 데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태도를 고치고 내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치료를 하는데, 약과침은 이제 전문 의료죠. 전문 의료로 표상되는 약과 침보다 우위에 두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봐서 우리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항상 뭐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뭐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면 이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병에 걸리면 당연히 그 병은 의사가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말은 예방의학적 차원도 물론 들어있지만 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의사에 의해서만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걸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대의학은 기본적으로 치료의 주체가 의사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치료가 된다. 그리고 아프면 일단 병원에 먼저 가죠. 그래서 뭐 나를 5분밖에 보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수십 년을 살아온 나보다 훨씬 내 몸을 잘 안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검사의 그 기계가 나온 데이터가 나의 몸을 더 훨씬 잘 설명해 준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방식, 돈을 써가면서 소외시키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럼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병의 원인이 조섭을 잘못하는 데서 왔다. 이제 일상에서 온 거예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왔다면 일상을 바꿔서 질병을 치료하겠다가 이제 근원적인 치료라는 거야. 그걸 근치라 그러죠. 근원적인 치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무엇이 근치고 치료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됐을 때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삼인설이라고 해서 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내인이 있고 거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외인, 그 다음에 불내외인. 외인도 내인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칠정이고요. 이게 지우개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이렇게. 그래서 칠정과 이제 음식이에요, 음식.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외인은 이게 이제 유금 혹은 육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풍한서습조화. 이게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을 얘기를 해요. 바람, 뭐 차가운 기운, 더운 기운, 습한 기운, 건조한 거, 이제 뜨거운 거, 이런 6가지 기운들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감기죠, 감기. 그렇죠? 이런 것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게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뭐죠? 대표적인 게 세균하고 바이러스죠.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불내외인, 이거는 뭐 타박상이라든지 뱀한테 물렸든지 뭐 이런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게는 내인과 외인으로 나누는데,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미생물이 이제 들어와서 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감기의 원인이 뭐죠? 감기의 원인이 뭐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죠.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인데 세균을 죽이는 건 뭐예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세균은 자가 증식이 가능해요. 세포막도 있고 뭔가 거기 안에 세포 소기관도 있고 좀 바이러스보다 크고요. 바이러스는 되게 굉장히 작고 자가 증식을 못해요. 얘 안에는 DNA, RNA 이런 것만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못 죽여요. 이거는 자기 안에 면역세포가 일어나서 항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왜 그 바이러스 질환들은 그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홍역 바이러스 백신은 홍역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홍역 그냥 주입을 하면 홍역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 홍역 걔네들을 몇 대 때려요. 그래갖고 되게 약하게 만든 다음에 약독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독 백신이죠. 죽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그래도 이 홍역이라고 느끼고 이 항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항체를. 그래서 그 항체를 갖고 있다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진짜 홍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확 갑자기 증식을 엄청 해갖고 얘를 이렇게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세균이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항생제도 막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생제는 뭐 2차 감염 위험 때문에 주는 거지 항생제가 얘를 낫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근데 감기 바이러스는 얘가 계속 변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 없어요. 인플루엔자랑 달라요. 독감은 백신이 있거든요. 걔는 정해져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얘가 나으려면 몸 안에서 그런 항체가 생산이 될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면 일주일, 병원에 안 가면 7일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서 그 선진국 같은 데 가면은 감기 걸렸을 때 이 약을 안 줍니다. 집에 가서 이제 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따뜻한 물 먹고 뭐 과일 먹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푹 쉬면 면역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감기에 걸린다. 근데 들어온다고 다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한 사람만 감기가 걸리면 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를 감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왜 안 걸린 거예요? 면역력이 세니까. 그렇죠? 면역력이 세니까 안 걸렸고 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면역이 약하니까 그게 금방 퍼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안 걸려요. 들어온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면역력에 그냥 으쓱 이렇게 좀 으슬으슬하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감기의 원인을 바이러스라고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나의 어떤 몸의 상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식도 부절제하게 먹고 그래갖고 컨디션이 매우 나빠. 그럼 면역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사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감정을 쓴다든지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이거는 생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섭을 어떻게 하냐,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치료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감기의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여기 동의보감이 말한 대로 조섭을 잘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치료를 하려면 일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럼 치료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현대인이 새롭게 봐야 될 어떻게 보면 의학을 대하는 혁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마음이 아프면 점쟁이에게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뭐 상담도 받고 하면서 온갖 의료 그 다음에 이 심리 서비스 안에서 모든 걸 다 맡겨요. 심지어 뭔가 내가 스스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조차, 그렇죠? 내가 사랑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운명이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 현대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점집에 다 맡겨버리면 난 뭐 해야 되지? 나는 뭘 하면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 몸의 질병을 의사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생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할 때 알아서 치료해 주겠지라는 마음이랑 내가 치료의 주체가 돼야겠다. 보조적으로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의료를 이용하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자생력이 훨씬 더 살아납니다. 내가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고 이 마음과 함께 아니면 이 세계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존재예요. 몸은 그냥 어떻게 나의 어떤 의식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게 좀 이따 이제 연결성 이런 거에 나오겠지만 그냥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늘 섞여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근원이라면 칠정과 식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근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칠정과 식생활을 다스리는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다. 따라서 치료의 주체는 환자가 된다. 여기에 몸을 적절하게 움직이고 관계를 조율하며 일상을 새롭게 하는 등의 삶의 태도에 대한 관리를 더하면 수양이라는 실천 윤리가 된다. 선조는 약가침으로 표상되는 전문 의료보다 수양, 즉 환자의 주체적 삶의 전략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예방의학을 넘어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실제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서양 의학에서도 인정을 하고요. 서양 의학의 병리학책을 봐도 많은 병들의 원인 밑에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은 굉장히 유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굉장히 무형적인 건데 그 무형적인 것이 유형화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 이 유형적인 것이 흩어지는 게 에너지가 덜 들죠. 엔트로피 증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형에서 하나의 뭔가 질병을 얻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번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상처를 잊어먹었다 또 꺼내야지. 그리고 꺼내서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일종의 중독 같은 거거든요. 쾌락적인 장치가 없으면 안 일어나요. 정기적으로 뭔가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슬픔이 싫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굉장히 쾌락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슬픈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그래요. 화를 잘 내고 그러면 화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분노는 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화를 잘 내면 간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으면 화를 잘 내고 그래요. 그래서 화를 잘 내면 간이 상해요. 간이 상하면서 간에서 이상한 쾌락이 일어나요. 자꾸 화를 내도록. 그래서 한동안 화를 안 내면 찾아다닙니다. 누구 하나 걸려라 이러고.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쌓이고 그런데 그게 되게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범한 얘기거든요. 되게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확 꼬이고 그게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화내는 상황을 다 겪지 않고 되게 한두 개의 상황만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창의적으로 내면 병이 잘 안 걸려요. 그런데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분류 안에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도 안 했는데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막 한쪽이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회로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긁으면 어때요? 이게 상처가 나는 건 아니죠. 그냥 표시가 이렇게 날 뿐이죠. 이게 하얘지지. 이렇게 떼인가 이게? 어쨌든 이게 근데 여러 군데 긁으면 상처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한 곳만 계속 긁으면 어때요? 상처가 나잖아요.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겪으면
굉장히 새로운 마음들은 잘 질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한 곳만 긁어요. 내 마음을 쓰는 게 비슷합니다. 감정 쓰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긁히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뭔가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와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때만 대중요법인 거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게 되게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잡다하게 걸리는 분도 있지만 되게 한 가지 병이 계속 아픈데 또 아프고 그러죠. 담석이 막 뭐 열몇 번 이렇게 생기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린 데가 또 걸려요. 아픈 데가 또 아프다고. 항상 뭐 허리가 고질병이시면 항상 허리에 뭔가 오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항상 무릎으로 오고. 어떤 이제 어떤 삶의 코드와 몸이 어떤 시그널에서 이렇게 함수관계를 이뤄갖고 거기만 그렇게 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근데 그걸 의사 선생님이 해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과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문제고, 그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근데 운명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운명도 되게 그 자기 사주를 되게 어떤 되풀이하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호랄까 할까요? 그 자기 운명을 뭔가 생산적이거나 변이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방식의 자기 그 반복이 있어요. 감정과 사유를 반복하는. 그리고 어떤 타자성, 낯선 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자꾸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질병, 그러니까 질병과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 관계 방식, 이게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수양을 통해서 뭔가 질병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유한다, 그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수양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질문이 있겠죠. 거기 보시면 두 가지로 제가 수양이란 무엇인가를 좀 요점 정리를 해놨는데, 처음에는 천도를 관찰하고 천도에 순응하며 천도의 이치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나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포괄적 의미에서의 학문행위, 이 두 가지를 수양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뭐 이치, 이렇게 보셔도 되죠. 하늘의 이치, 하늘의 길, 그러니까 뭐 자연의 법칙,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연계의 물리적 규칙과 천인감응하는 인간의 실천 윤리까지 짐작하여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천도는 자연의 법칙,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서양의 어떤 물리학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기도 하죠. 뭐 이 행성이 돌고 별이 움직이는 어떤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천도인데, 중국의 사유는 이 하늘의 법칙성을 인간의 어떤 몸의 순환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과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그러니까 천도는 하늘의 길이면서 인간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란 말 자체가 이미 이 하늘의 법칙을 인간이 따라 할 거야 라는 것까지 계산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물리학적인 법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적인 법칙이 이제 뭐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연결성까지 같이 갖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천도의 특징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운동에 있다. 이거는 그냥 그 지구가 태양을 돌고 행성들이 돌고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양학의 시간은 공간성에다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이제 겨울,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죠. 사시라고 하는데 이 사계절이 순환하는 그냥 이 단순하게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연의 순환, 자연의 법칙, 천도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냥 이거를 생각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뭐 이게 여기 이제 이걸 하루로 본다면 뭐 아주 잘 때, 아침, 뭐 한낮, 저녁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뭐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아시겠죠? 뭐 여기 화 계속되고 금, 여기 토.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음양오행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성을 그냥 천도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천도의 법칙, 이 법칙이 늘 생성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생성 변화한다는 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에서 가을로 변화하고 가을에서 봄에서 여름이죠. 여름으로 변화하고 가을, 겨울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변화가 어떤 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를 갖고 있는데 이 주기성은 동일하진 않죠. 그렇죠? 한 번도 같은 봄이 온 적이 없죠. 매번 어떤 변이를 통해서 작은 변이를 통해서 계속 변화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간을 느낄 때 이 선형적인 시간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선형적인 시간. 여기 과거고 현재고 여기 미래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 선형적인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그레고리역을 쓰는 이것도 지금 2019년 8월 오늘이 20며칠입니까? 26일, 26일이잖아요. 이건 다시는 안 오죠. 이 날이 다시 옵니까? 이 날이 다시 안 오죠. 이게 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형적인 시간은 불가역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온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이거는 시간의 특징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각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은 이런 선형적인 시간보다는 약간 원형적인 시간이에요. 되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맨날 출근하죠. 그렇죠? 맨날 아침이 매일 오잖아요. 그리고 출근도 매일 하고 월요일은 맨날 돌아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겨울이 됐네? 또 겨울도 또 맨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아침도 반복이 되고 또 한 해도 반복이 되고 약간 그것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왠지 내 운명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지금 남편이 첫사랑의 그 모습과 닮아 있어. 막 이런 것도 있고 보통 어떤 관계의 어떤 파탄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운명의 굴레 같은 거잖아요. 내 성향,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습성의 반복. 그러니까 시간이 마치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원형적, 비선형적 시간인 거죠. 원형적, 그리고 우리 그 동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는 이렇게 숫자가 아니죠. 갑자로 나타내잖아요. 천간이라고 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래서 이게 이제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2개가 남으니까 여기 다시 갑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얘가 10개, 12개니까 이렇게 쭉 돌아서 어떻게 다시 갑자가 되잖아요, 갑자. 그래서 왜 이게 이제 60개죠, 60개. 그래서 60 생일 잔치를 회갑이라 그러잖아요. 갑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회갑.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올해가 기해년이란 말이에요. 기해년. 그 기해년은
또 돌아와. 이 전에 60년 전에도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한다고. 기해일 이렇게 표시 안 한다고요. 그냥 또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인 시간성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또 돌아오겠죠. 60년 뒤에는. 물론 저의 경우는 못 맞을 가능성이 그쵸? 이제 제가 올해 시인이 됐으니까 이제 11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못 맞는다고 보고 그러면 근데 원형적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원형적 시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가역성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형적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느끼기에 오히려 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무엇인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각적으로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역시도 어때요? 불가역성을 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지만 기해년은 너무 머니까 기해일이 60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해일이랑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미세한 차이들을 변이라고 합시다. 변이. 그래서 이런 변이들을 미세한 변이들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있어야 이런 시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변화한다는 것은 동양학에서 생성 변화한다는 것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주기성이 동일한 반복이 아닌 미세한 변이들을 전제하고 있다. 이 불가역성.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한의학을 어쨌든 이 동양학을 하다 보니까 말들이 약간 전문적인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그 반복을 하고 8주 동안 그러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올 거야 아마. 해와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뒤에 그 11페이지부터요. 11페이지부터 12, 13페이지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거를 어차피 하루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8주 동안 어차피 할 거면 집에 가서 좀 외우세요. 그게 이 수업을 들을 때 훨씬 강렬하게 그리고 특히 이제 뒤에 오행은 다 외우시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럼 이제 뒤에 그 뒷장에 있는 오장육부 생리 있어요. 그거를 좀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간신 비패신 이렇게 할 때 오장육부 할 때 이제 외우고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조금 익숙해질 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시간에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들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 그거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갖고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반복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워밍업으로 이렇게 지금 동의보감에서 숨겨진 3가지 어떻게 보면 의학적 전제, 양생적 비법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치료의 주체라는 건데 치료의 주체는 환자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환자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를 얘기하면서 수양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천도는 자연계와 물리적 규칙과 천은 감화하는 인간의 실천 일까지 짐작하여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천도의 특징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운동에 있다. 이 이치에 순응한다는 건 인간의 신체와 삶이 생성 변해야 한다는 실천 의지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역학의 탄생 배경과 통한다.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역학이 왜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생성 변화의 원리, 동의보감의 핵심도 그렇고 동양학도 그렇고요. 천지가 이렇게 순환하는 원리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게 천도를 따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해지게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천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기성을 갖고 반복을 하되 변이를 전제한다. 어떤 작은 차이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도 이 새로운 시간성에 이것과 감응을 해야 되는 거죠. 천인 감응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천인 그러면 천인 상응, 천인 감응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과 사람이 서로 뭐 상응, 서로 응한다, 서로 반응한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어떤 이치들이 반영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랬을 때 천은 스카이라기보다는 그냥 큰 자연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냥 세계 혹은 외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체죠. 이제 사람, 자기. 그러니까 주체가 만나는 모든 외부를 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천인가, 여기가. 여기가 하늘이신 거예요, 하늘. 그렇게 이제 서로 상응을 한다. 그랬을 때, 서로에게 잘 상응을 하고 서로 닮아가는 것이 동의보감에서는 되게 중요한 양생적 가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다른 하루를 그럼 내가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매일매일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데 근데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 그러면은 천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도는 매일매일 달라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매일 이게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천도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으면 천도에 맞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천도를 관찰하고 천도에 순응하며 천도의 이치를 실천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매번 새로운 변이를 한다. 자연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새롭게 변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미세한 차이, 이거를 사주에서는 전문용어로 시절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세한 시절인연을 내가 차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세한 차이들을 철학에서는 타자성이라고 그래요. 타자. 이게 타인이기도 하고 나한테 외적으로 다가온 새로운 시절 인연, 낯선 것이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건강성과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타자적 조건 안에 있어요. 늘 새로운 환경에 있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자꾸 안으로 움츠려들려고 그러죠. 그 새로운 시절 인연들을 배척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선택적으로만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타자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용신의 핵심이고 개운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 타자성을 다른 말로 이게 배움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양이라는 것은 천도의 이치를 수능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포괄적 의미에서 학문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잠시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이 상징어를 제가 써어 놓을 텐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이제 동남, 여기는 이제 중앙이죠. 중앙이고, 요거는 이제 서쪽, 요거는 북쪽,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요거. 이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모카토금수의 이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또 봄이잖아요. 요건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는
장마철, 그걸 장하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뺀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이 시간성을 공간과 배치를 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방위적으로 동서남북을 그릴 텐데 여기를 북쪽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를 북쪽. 여기를 북쪽. 보통 북쪽이 여기 있죠. 그렇죠? 북쪽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 이렇게 되는데 북쪽을 지도에서 위에 그린 이유가 뭘까요? 지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북반구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 남반구에서 태어난 분이 지도를 만들었으면 남쪽이 위로 갔을 거예요. 돌리면 되거든. 이거 방위는 이렇게 어디를 위로 그리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동양에서는 북을 밑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여기가 서쪽이 될 테고 여기가 이제 남쪽이 될 테고 요런 방위, 네모난 방위에다가 제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엮어 볼게요. 그래서 이 북쪽은 좀 춥죠? 북쪽은 춥다. 이렇게 북반구로 기준을 하면. 그럼 이제 겨울을 넣으면 될 테고, 동쪽은 봄, 따뜻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은 여름이랑 매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서쪽은 왠지 해가 지는 쓸쓸하고, 뭐 그런 어떤 쌀쌀한 그런 가을.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은 뭐 이렇게 환절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화, 여기는 토고, 여기가 이제 금,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어디 있냐면 10페이지 거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행은 그런 그림이 있고 밑에 보시면 여기 오각형 그림도 있죠. 그 그림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그 두 개의 그림을 전부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목화토금수를 공간화시킨 거예요. 공간화시킨 거. 여기 있는 시간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오장육부도 이런 목화토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도. 그거를 배속해 보면 봄은 간, 오장만 할게요. 오장, 간. 그 다음에 여기는 심장이죠, 그렇죠? 심. 여기는 폐.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이라는 건 신장을 얘기합니다. 신장. 그 다음에 여기는 비위 할 때 이제 비장 이렇게 배속하거든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뭐 육부까지 하면 여기 간, 담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뭐 비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육부인가요? 육부. 담까지 써볼까요? 심소장, 폐대장, 신방광. 육부 이게 그럼 5장 5부가 되죠?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게 3초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각각의 5장에 감정이 배속이 돼요. 그걸 정지라 그러거든요. 정지. 정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에는 분노가 배속이 되고 심장은 기쁨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알게 돼요. 외우실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폐는 이제 뭐 슬픔. 그 다음에 요 신장이 이제 두려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생각이에요. 생각 여기가. 그래서 아까 그 노노 얘기하면서 생각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비에 배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 중앙에 있죠. 중앙에. 위치적으로도 중앙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의 오장육부는 해부학적인 위치도 인정하지만 약간 기운적인 배치로서
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위, 아래, 좌우로 본다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위는 심장, 왼쪽은 간, 오른쪽은 폐, 밑에는 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눠서 상초에는 심폐, 중초에는 비위, 비, 하초는 간담 이렇게 보고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생각은 어디서 하면 비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우선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외우셔야죠. 간과 분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화를 잘 내면 간이 안 좋아지는 거고 간이 안 좋아지면 화를 잘 낸다. 악순환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뻐하거나 그러면 심장이 상하고 왜 옛날에 월드컵 보다가 골 넣은 다음에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쁨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설레임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슬픔은 폐 여기가 막 조여옵니다. 막 슬프고 막 그럴 때 가슴 아프고 그러잖아요. 막 조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슬픔, 가을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 가을 되면 어때요?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봄 되면 왠지 나가고 싶고 막 이런 목 기운이니까 봄이니까 뻗어나가고 싶고 그런 게 목이잖아요. 나무 게. 금은 수렴이에요. 수렴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확 그 폐가 가을이 돼서 쫙 쪼여드는 그 기분이 슬픔과 비슷해요. 슬픔의 느낌과 비슷해서 가을은 늘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 그래서 가을에 쓸쓸하고 봄에 왠지 바람 난 것 같고 이런 거는 굉장히 몸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과도한 게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은 두려움. 뭔가 공포나 두려움을 잘 느끼시는 분은 신장이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감정과 연결이 되는데 비만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재밌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비가 중앙에서 어떻게 매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장과 신장을 매개하고요. 간과 폐를 또 매개하고 있죠. 그런 매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주에서도 토는 매개나 조화, 균형 이런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한의학에서 생각은 비위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비위는 오행의 위상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은 협소하게 고립된 지대가 아니라 사방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 비위는 몸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심과 신을 상하로 매개하고 그림 보시면서 이해해 보세요. 간과 폐를 좌우로 매개한다. 그래서 비는 신체 항상성의 중심이 된다. 생각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다. 비의 생각은 나머지 5장에 배속된 정지, 즉 간의 분노, 심의 기쁨, 폐의 슬픔, 신의 두려움이 치우치지 않고 항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절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란 게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그런 조절과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생각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된다. 강패, 비위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토고, 얘가 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 그러니까 목. 나머지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돼요.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매개를 하는데 비위라고 하면은 비위 그러면 소화기관이란 말이에요. 소화기관. 소화기관은 뭐를 받아들이냐면 음식물이죠. 우리는 항상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요. 음식물도 받아들이고 호흡도 하잖아요. 그렇죠? 폐는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걸 천기라 그러죠. 공기니까 천기. 그다음 음식물은 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기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늘 새로운 음식물을 먹죠. 그렇죠? 네, 새로운 음식물인데
그 뭐 밥을 먹더라도 그 밥이 똑같은 밥입니까? 다른 밥이잖아요. 그 뭐 같은 2000쌀이라도 내가 먹었던 거 요거라면 그 저녁 때 먹은 건 욕이 있고 어떻게든 같은 논에 났더라도 다른 걸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비위가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듯이 생각도 그런 거예요. 생각도 지기를 받아들이듯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읽어볼게요. 비위가 음식물의 섭취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기를 얻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생각은 몸의 직관적 지각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별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 내 몸에 회로화되어 있는 언어의 한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갱신되려면 익숙한 지각 시스템의 외적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그 외적 변화가 배움이다. 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감정의 치우침을 설득하고 조화시킬 명분이 낡아서 오히려 감정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데 화를 들내려면 어때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자, 그래도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그럴 만도해 라든지 아니면 화를 낼 수도 있지. 아니면 좀 참아봐. 이렇게 명분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화에 빠져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명분이 낡아봐요. 맨날 제가 날 열받게 하면 제 입장에서도 그거 저번에 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 갖고 명분이 안 돼. 뭔가 새로운 논리가 필요해. 얘를 설득할. 나의 생각이 갱신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건 몸과 삶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논어에 나온 것처럼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반대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배움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먹으면 소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되는 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위가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것도. 소화되지 않는 배움 역시 항상성에 기여하지 못하는데 삶을 이리저리 미혹시키고 망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도 되게 잘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을 이렇게 몸에 들여올 때 그냥 어떤 이거를 자랑하거나 그냥 알기만 하는 방식으로 마치 네이버 지식인처럼 이렇게 지식을 쌓기만 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배움들은 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담음이라든지 어열 같은 무거운 애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러니까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어떨 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결국 어떻게 보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내 걸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과 배움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배움은 미천하고 생각만 계속 되풀이하면 그냥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따라서 배움과 생각은 맞물려 있어야 한다. 수양이란 학과 사를 조화시켜서 배움과 생각을 조화시켜서 몸과 삶의 포괄적인 조화를 꾀하는 항상성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음식물을 먹고 항상성을 취하는 것처럼 항상성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천지의 이치를 객관화된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직관적이고 실체적으로 체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양이란 행위에는 그 조화의 항상적 노력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지의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배움이죠. 학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돌아가고 변이를 하네. 그리고 집에 가면 그러면 이게 수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양은 그 타자성, 그 낯선 배움이 내 삶과 운명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그거를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 변이를 하라는데 뭐지? 알려주질 않아 선생님.
그럼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변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걸 변해야 될까요? 그건 내 거고 여러분 거는 변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야지. 찾아내서 하나씩 해보는 거야. 이거는 아닌가봐요. 그리고 또 다른 걸 해보고. 근데 해봤는데 안 돼, 잘. 잘 됩니까, 뭐가? 뭐 하면 잘 돼요? 저만 안 돼요? 수영 이런 거 배우는데 한 며칠 배우면 막 100m씩 막 갑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물에 빠져서 물 좀 먹고 한 6개월 해야 그래도 왔다 갔다 몇 번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꼭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습관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보고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몸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 무엇인가를 바뀌려고 노력하고 또 뭘 해야 돼요? 또 집에 가서 이거 써보고 또 숙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와갖고 시험을 볼까?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 한 반 정도는 안 오실 거야, 아마. 그래서 시험을 보지는 않겠지만 마치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그걸 외우시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뭔가 이 학과 그 다음에 이 배움과 생각이 어우러지고 나의 내가 반복했던 일상의 작은 변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양의 어떤 핵심이고 그리고 그 수양을 내가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런 방식으로 질병의 원인들을 찾아가서 무엇 때문인지. 근데 그거 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상처를 끄집어내고 객관화시키고 멀리 보고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그것을 머릿속에 전부 다 정리하기 힘드니까 쓰기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아주 지겨운 과정들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날로 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뭔가 좋은 말을 듣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몸을 써서 뭔가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치료의 주체와 자생력, 치료의 주체가 된다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자생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수양과 등등 치료의 주체가 되겠다, 수양을 하겠다라는 마음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자생력이 원활하게 활동한다. 자생력은 순환의 향상성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다. 병에 걸렸을 때 치유의 주체가 되겠다는 마음보다 의존적인 마음이 더 크면 자생력이 잘 발휘되지 못합니다. 물론 전문 의료가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어 질병 치료의 전 과정을 통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자생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